구면의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자, 구면의 방정식은 뭐냐면 9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원이고 공간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의 형태가 되는 여러분 갖고 노는 공 있죠? 공과 같은 형태를 9라고 하고요. 9 바깥쪽에 있는 이 전체의 공면을 구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구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 앞에서 원의 방정식은 찾아냈었죠.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우리가 뭐 얘기했냐면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심이 원점이 되면 결국 x값끼리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값끼리의 차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이 거리가 되니까 결국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원점이 아니라 또 다른 점,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A하고 B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즉 중심을 A로 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구성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내면 돼요? 거리가 항상 A라고 하는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봅시다. 그다음 B의 좌표를 X, Y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B와 같은 이런 의미의 그 점들, 여기를 다 X, Y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 찾아보면 결국 A와 B 사이의 거리가 항상 R이 되는 이런 식을 만족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센터가 A, B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리 공식 우리 알고 있으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한다? 루트 X끼리 차이의 제곱 더하기 Y끼리 차이의 제곱은 R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X에서 A를 빼고 이렇게 또 Y에서 B를 빼고 그러니까 Y끼리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정리하면 양변 제곱했을 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 결국에는 원의 방정식인데 해석을 하자면 센터가 A, B이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 공식은 어디에서 왔다? 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면의 방정식을 찾을 건데 구면은 뭐였냐면 원의 한 차원 더 높은 버전의 기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C고 반지름이 R인 구면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이퀘이션을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센터가 A, B면서 거리가 R인 원의 방정식의 모양과 아주 비슷하죠. 뭐만 달라졌어요? G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만 추가가 된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센터 어디 있어요? H, K, L이라고 했네요. 다시 얘기하면 9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 여기에 지금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의 위치가 좌표가 뭐냐면 H, K, L이라는 뜻이에요. H, K, L은 어떤 숫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R인 이런 9의 방정식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유도할 수 있었을까요? 중심을 우리 C라고 했을 때 H, K, L이라고 하는데 이때 구면상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뭐라고 하자? P라고 한번 해보자. P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공의 표면상에 있는 점을 P라고 보시면 돼요. 공의 안쪽이 아니라 표면상에 있는 점을 P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원에서도 원의 경계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B라고 쓴 것처럼. 그죠? 그래서 구의 표면에 있는 값을 P라고 했을 때 이 P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X, Y, G라고 표현할 수 있다. 모든 X, Y, G에 대해서. 그런데 그 C하고
요 P라고 하는 점의 사이의 거리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이 R인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C하고 P는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R3라고 하는 공간상에서의 점들이니까 그것의 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루트 거리 공식 쓰는 거죠. 그래서 거리 공식 쓰면 자, 빼는 거예요. X끼리 빼주고 제곱, Y끼리 빼주고 G끼리 빼주고 제곱 했을 때 반지름의 값이 된다. 이게 거리니까요. 거리는 지금 여기서 R이라고 정의를 했죠. 반지름이 R이다. 즉 센터와 구면 위에 있는 점의 거리는 항상 R이 된다. 이게 이제 구의 정의일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양변 제곱해주면 결국 루트는 벗겨지면서 R 제곱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생긴 구면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예제 4번. 다음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R3의 영역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중간에 있는 이 식을 한번 잘 관찰해 볼 거고요. 부등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호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걸 뭘 나타내나요? 지금 x제곱, y제곱, g제곱 여기에 위에 있는 구면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h와 k, l이 0, 0, 0이라는 것을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겠죠. x제곱은 x-0의 제곱과 같고요. y제곱은 y-0의 제곱과 같고 g제곱은 g-0의 제곱과 같으니까 결국엔 이 0, 0, 0은 뭘 의미하는 거다? h, k, l이 중심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는 원점이 중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반지름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름이 1인 구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부등호예요. 부등호 방향이 뭐냐면 1보다 큰 쪽에 있죠. 같거나 큰 거니까 지금 이 내부, 지금 그려낸 이 구의 내부는 절대 아니고요. 이 바깥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기호를 한번 볼까요? 수식을 보면 결과적으로 거리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R의 제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R은 뭐다?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지름이 2인 이런 구의 모양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그것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거리가 그것보다 작다. 그러면 이보다 큰 영역이 아니라 이보다 작은 영역. 그래서 이것을 조합을 해보면 반지름이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9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 g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g라고 하는 건 뭐였죠? 우리 좌표 공간에서 생각해 보면 그쵸? xy 평면 아래쪽이니까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 반지름이 1과 2 사이에 있는 구인데 아래쪽에만 있는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고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있을 때 지금 아래쪽 XY 평면의 아래쪽에 놓이는 거 상상하시면 되고요. 자, 구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이런 구가 있고 반지름이 2인데 요 사이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아보카도 먹을 때 우리 중간에 절단해서 안에 씨를 뽑아내잖아요. 그것의 반쪽 정도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양을 지금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1, 11.1장이었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변수가 이제 우리가 알던 2차원 공간에서 3차원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변수가 하나 더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면이랄지 평면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2절에 벡터 단원을 시작할게요. 우리 1절에서는 좌표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좌표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등 거리에 대한 개념까지 얘기를 했었죠. 복습 잘 하시면 되고요. 2절에서 이제 벡터를 소개할 텐데 벡터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물론 문과 수학까지만 한 친구들은 벡터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벡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자, 벡터라고 하는 개념은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스칼라, 그리고 두 번째가 벡터라는 개념인데, 일단 스칼라라고 하는 개념부터 볼게요. 자, 스칼라라고 하는 값은 자,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크기를 우리가 매그니튜드라고 해요. 자,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크기만 갖는 물리량, 즉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물리량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지금 우리 8월을 지나서 9월이 됐는데 약간 선선해지고 있죠? 밤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온도라고 하는 개념, 크기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뭐 26도가 되었다, 24도가 되었다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만 갖는 이런 대표적인 스칼라의 예가 온도가 되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펜의 길이가 얼마다 이런 개념으로 길이라는 개념 단위는 물론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미터 단위도 있고 센티미터 단위도 있지만 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역시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스칼라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칼라는 이렇게 크기만 갖는 물리량을 의미하고 벡터는 뭐냐면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스칼라랑 비교했을 때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방향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방향, 즉 디렉션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갖고 있는 물리량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힘과 같은 물리량이 존재하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의 물리적 정의가 뭐였냐면 얼만큼의 이동 거리가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의 방향이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건을 이 방향으로 끌게 된다면 이만큼의 이동 거리가 있고 그 방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향하는 거죠. 즉 크기도 존재하고 이동 거리라고 하는 개념도 존재하고 방향성도 있는 이런 힘과 같은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force로 표현이 되고 그 force에는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중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자기력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뭐 전공이든 아니면 이미 뭐 접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공이든 아니면 응용 분야에서 벡터를 안 쓰고 논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표현 방법을 볼게요. 자, 일단 V라고 소개를 할 건데 벡터 앞글자 써서 V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V라고 하는 글씨가 두껍게 써져 있죠. 이것은 인쇄되었을 때 우리가 보는 그 모양이고 우리가 쓸 때는 V라고 쓴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한 획을 더 그어주면 두꺼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드체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알파벳을 쓰고 그 앞에 한 줄을 더 그어주시면 돼요.
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라고 쓰고 그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어주는 거예요. 즉 V라고 하는 벡터 값이 있는데 이것을 벡터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위에다가 화살표. 화살표의 의미가 방향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그어주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뜻이구나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위에다가 화살표를 긋는 것은 벡터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스칼라는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V라고 하는 스칼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칼라는 그냥 이렇게 V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가 보통의 알파벳을 쓰듯이. 그렇지만 벡터는 반드시 볼드체 또는 위에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스칼라랑 비교가 되는 거죠. 스칼라인지 이것이 벡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쓸 때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자, 이게 표현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트 1에서 우리가 지금 벡터를 크기랑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벡터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벡터의 정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벡터의 성질이고 우리가 스칼라랑 벡터를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벡터의 정의는 또 다르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그 정의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일단 벡터는 이런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노트 2에 보시면 변위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치의 변화를 얘기해요. 아, 그러면 어떤 점부터 어떤 점까지 변화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벡터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방향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얼만큼의 거리도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크기랑 방향을 가진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변이 벡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고 하는데 변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위치의 변화, 즉 점에서 점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물론 A와 B는 2차원 평면상에 존재할 수 있고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할 수 있는 두 개의 임의의 점이에요. 그러면 A와 B가 있을 때 A에서 B로 향하게끔 우리가 화살표를 그어준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것을 V라고 했을 때, 즉, 이 벡터를 뭐라고 부르느냐? A부터 해서 B까지 A에서 B로의 방향을 갖는 벡터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앞에 쓰는 알파벳은 시작점이 되는 거고, 뒤에 쓰는 알파벳은 마지막 종점이 되는 거죠. 즉,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화살표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불러요. 이것을 이제 변이 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위치가 변화했죠. A에서 B까지. 변이 벡터라고 하고, 이 값을 V라고도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V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V나 A에서 B까지 가는 벡터나 똑같은 벡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거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B하고 A라는 점이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방향이다 라고 하면 기호로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시작점이 B고 마지막 점이 A니까 B에서 A로의 벡터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B에서 A 방향으로의 벡터를 뭐라고 한번 해볼까? 우리 좋아하는 알파벳 하나만 골라볼까요? 저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 이렇게 볼드체로 써주고 그럼 BA 벡터를 A 벡터라고 하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벡터고 이렇게 쓰는 것도 벡터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아, 이 벡터는 즉 A 벡터는 B에서 A로 향하는 벡터입니다라는 뜻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을 이런 기호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런 기호를 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이런 기호를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수학적인 언어로 여러분이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V라고 하는 변이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즉 A는 시작점, B는 종점이라고 했고 A를 그래서 시점, 이니셜 포인트라고 하고 B를 종점이라고 해요. 종점, 터미널 포인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0벡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로 벡터예요. 주로 벡터는 뭐냐면 이렇게 0을 쓰고 두껍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0하고 이렇게 한 줄을 더 그어서
벡터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0벡터는 무엇이냐? 0벡터의 정의는 뭐냐면, 자, 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생각을 해보면 0벡터는 시작점하고 종점이 같은 벡터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시작점도 여기고 종점도 여기면 그냥 이 점인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0벡터는 방향은 없는 벡터. 방향이 없지만 벡터로서 0이라는 걸 정의한 거죠. 왜 이것을 정의했냐? 벡터에서도 우리가 연산을 할 건데요. 우리 실수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실수 A가 있어서 거기에다 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벡터에서도 이런 하나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0벡터를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떤 벡터와 0벡터를 더하면 자기 자신인 벡터가 된다. 이런 말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실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벡터에서도 이런 성질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0벡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런 개념들이 쭉 모이게 되면 실수에서 마찬가지로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라든지 분배 법칙 또는 교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실수 공간처럼 벡터도 벡터 공간이라는 게 생기는데, 벡터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벡터 공간 안에 있는 하나의 원소를 벡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실수에도 실수가 엄청나게 많죠. 실수의 성질들을 모두 만족하는 공간을 실수 공간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원소를 실수라고 하는 것처럼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원소를 벡터라고 한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벡터의 수학적 정의고요. 우리는 성질을 잘 기억하고 응용하면 되는 거죠. 노트 1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고요. 자, 0벡터는 뭐다? 그래서 크기도 없고 방향도 없는 벡터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에 대해서 이제 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V라는 벡터가 있고요. 자, 이런 방향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W라는 벡터가 있어요. 제가 두껍게 쓰고 있죠. 글씨를 두껍게 썼고 벡터구나. 자,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방향이 어떤 것 같나요? 화살표의 방향이. 지금 위치는 지금 서로 다르지만 V가 왼쪽에 있고 W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달라 보이지만 어쨌든 방향은 어때요? 이 방향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V와 W는 사실 지금 방향이 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길이는 어떻죠? 이 벡터의 길이가 자, 이만큼, 이 화살표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3이라는 단위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W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3이라고 해볼게요. 다시 얘기해서 V라는 벡터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해서 W라는 걸 하나 그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V와 W의 관계는 V와 W가 벡터의 길이가 동일하게 3이면서 방향은 이쪽 방향. 그죠? 똑같죠? 그런데 우리 벡터의 성질이 뭐라고 했냐면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크기도 서로 같고 방향도 서로 같죠? 그러면 이 두 벡터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했을 때 결국 V하고 W 벡터는 같다는 거예요. 왜냐? 벡터의 성질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었는데 지금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기 때문에 이 두 벡터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어떻게 같아요가 아니라 크기와 방향만 고려했을 때 두 개는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벡터는 같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아래 보시면 벡터의 결합이 있고요. 벡터의 결합은 뭐냐면 벡터와 벡터를 이제 더해 볼 거예요. 이제 연산을 시작하는 거죠. 벡터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니 이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연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할 거고요. 이제 벡터의 결합에 대해서 볼 텐데, 아래 그림에 보면 자, A하고 B하고 C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 A에서 B로 향하는 벡터가 지금 눈에 보이죠? 요 벡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B에서 C로 향하는 벡터도 하나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A, B라는 벡터하고 B, C라는 벡터를 더했을 때 결과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만 생각해 보면 A라고 하는 점에서 시작해서 B로 이동을 했다고 보면 되죠. 점의 위치가 변이 벡터를 봤을 때 A에서 B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B에서 C로 이동했죠. 그러면 최종적인 시점과 종점만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A에서 C로 향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치 내가 어딘가를 이동하는 경로라고 생각을 해주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동한 것은 최단 거리로 봤을 때 A에서 C로 가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두 개 더했을 때는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작점에서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시작점과 종점을 연결한 벡터를 그 두 벡터의 합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B 더하기 BC는 AC가 된다. 이렇게 벡터를 결합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벡터 합이라고 부를 건데요. 벡터 합, 즉 다시 얘기해서 벡터끼리 더한다는 소리예요. 자, 벡터를 서로 더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이어서 더 설명을 해보면 그 아래 벡터 합의 정의부터 볼게요. 자, U와 V를 V의 시점이 U의 종점에 놓이는 벡터라 하자. 그러면 합 U 플러스 V는 U의 시점에서 V의 종점까지 벡터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U하고 V는 둘 다 벡터를 의미하죠. 두꺼운 글씨니까.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지금 V의 시점, 자, V의 시점, 어쨌든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자, V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방향으로의 벡터라고 했을 때. 근데 V의 시점이 뭐죠? 시점은 V가 시작하는 점이니까 이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점이 U의 종점에 놓이는 벡터다. 그러면 U라고 하는 벡터는 어쨌든 어디가 시작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결했을 때 마지막 점은 V의 시작점과 일치하도록 즉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U하고 V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값은 뭐냐면 U의 시작점에서 V의 종점까지 향하는 벡터이다. 이게 지금 벡터 합의 정의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벡터의 결합하고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시작점과 종점만 찾으면 되고 그 위치를 연결해주면 그게 변이 벡터가 됩니다. 이런 그림 상황에서도 보면 시작점이 어딘지, 그러니까 U 플러스 V라고 하면 결국에 뭐였죠? U라고 하는 벡터의 시작점을 찾고 V라고 하는 벡터의 종점을 찾아보자. 그러면 V가 향하는 마지막 점이 이 위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한 벡터가 U 플러스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벡터를 더할 때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 것. 이것을 삼각형 법칙을 이용한 덧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보면 평행사변형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에서는 어떤 실수 A와 B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실수 공간 안에 A와 B라는 임의의 원소가 있을 때 이때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A를 비교하면 서로 같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벡터에서도 이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U 플러스 V를 하나, V라는 벡터에 U를 더하나 결과값은 같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삼각형 법칙을 다시 한번 써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삼각형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U 플러스 V, 그러니까 U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이렇게 있고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삼각형 법칙을 썼을 때 U 플러스 V는 뭐라고 했죠? U 플러스 V는 U가 시작 벡터, 그러니까 시작 벡터의 시점. 그 다음에 V는
V의 종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연결한 게 뭐가 된다? U 플러스 V가 된다. 지금 옆에서 삼각형 법칙으로 설명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V라는 벡터랑 W라는 벡터는 같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은 길이로 평행이동만 해주면 방향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일치해서 이런 두 벡터는 서로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즉, 어떤 벡터를 평행이동해주면 그것은 같은 벡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자, 여기 V라는 벡터를 옆으로 평행이동시키고 옆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V의 길이만큼 그대로 가지고 오고 방향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이렇게 V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벡터나 지금 그린 벡터는 똑같으니까 얘도 V라고 보면 되죠.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V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자, 다시 U라는 벡터도 한번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여기 U라고 하는 이 벡터를 위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이 길이를 그대로 위로 올리고 방향도 그대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U라는 벡터를 V의 종점에 딱 맞게끔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 어떤 연산 할 거냐면 여기에서 V 더하기 U 벡터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V 더하기 U 벡터는 뭐가 되나요? V 더하기 U 벡터는 V의 시점,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U까지 더하는 거. 그럼 U의 종점이 여기니까 결국엔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고 화살표는 종점 방향으로. 이렇게 한 결과가 뭐다? V 플러스 U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어떤 평행사변형의 모양이 형성이 됐고 거기에서 지금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벡터의 이름이 이 대각선의 벡터는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까지 끝나는데 이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졌는데 우리 첫 번째로 계산한 거는 U 플러스 V였고 지금 계산한 게 V 플러스 U인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사실 똑같이 이렇게 방향을 갖는 지금 검은색으로 그린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는 사실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U와 V라는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벡터만 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두 벡터의 결과값, 합에 대한 결과값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즉 U라고 하는 벡터의 평행한 윗변을 하나 만들어주고 V라고 하는 이 벡터의 옆에다가 이렇게 변을 하나 또 만들어줘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결국에는 두 벡터의 지금 교점 여기서부터 평행사변형의 끝까지 이렇게 연결된 이 벡터가 결국 뭐다? V 플러스 U 또는 U 플러스 V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행사변형 그렸기 때문에 이것을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해요. 즉, 벡터의 합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한 거고요. 첫 번째가 삼각형 법칙.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결해라. 그리고 평행사변형 법칙은 뭐예요? U하고 V라는 벡터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교점에서부터 마주보는 점까지, 꼭지점까지 연결해서 그것을 벡터의 합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합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